네, 네. 운조커피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하루. 정말 좋죠. 네, 오늘도 시작하셨잖아요. 냉커피로 마셔도 좋습니다. 네, 아이스 여름엔 겨울에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운조커피와 함께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역시 요즘 환율 얘기도 또 심심치 않게 계속 등장하고 네. 있는데 지금 달러가 2, 30년 내 최고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국 주식에서 뭐 우리 여도원 앵커가 막 혼자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어제도 빠지고 뭐 사실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그래도 조금만 물렸으면 플러스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달러가 워낙 강하니까 그렇죠. 달러를 예를 들면 1,200원대 초반 혹은 1,100원대 바꾼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1,314원이더라. 그러면 한 거의 10%는 그냥 그래서 뭐 네. 그렇지 10% 더 난 거죠. 네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은 뭘로 국제금융시장의 가격들을 보시는지 모르는데 정프로는 뭘로 봐요? 뭘요? 예를 들면 나스닥이 빠졌는지 뭐 원유가 빠졌는지 올랐는지 이런 건 뭘로 봐요? 나는 야후 파이낸스 이걸 보거든요. 네이버 들어가서 야후 파이낸스를 보면 앞에 이게 딱 헤드라인으로 S&P가 마이너스 1.15% 빠졌고 다우지수 0.52%, 나스닥이 2.16%쭉 빠졌는데 네. 이게 오늘은 보니까 마이너스 안 난 게 없더라고. 나스닥 2.26에다 원유도 0.89% 빠졌고 골드도 0.03 빠졌고 실버도 빠졌고 다 빠졌어요. 비트코인도 3.5% 빠졌고 그런데 한 가지 안 빠지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달러라는 달러. 얘기입니다. 달러. 그죠? 근데 이제 뭐 7월 달에 이제 FOMC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0.75%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도 뭐 1,130원 1,314원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원화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강세죠. 강세인데 엔화에 대해서는 25년 만에 최고치고요. 네.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도 20년 만에 최고치인데 패리티 그러니까 등가가 1대1에 이제 근접해 있단 말이죠. 달러당 1유로당 달러가 1.0037 그러니까 거의 같아요. 네. 1달러당 1유로가 됐는데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뭐 미국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미국 여행 가시는 분들이 어제도 9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 취재를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뭐 집에서 이제 보내주시는 돈도 지금 한국도 경기가 안 좋은데 환전해 놓으니까 1,300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이제 환전할 때는 또 비드오파 스프레드도 있고 또 수수료도 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군대 입대 뭐 이런 것들 좀 땡겨서 열에 한두 명은 귀국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유학생들이 하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IMF 때 유학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1,300원이 아니라 그때는 얼마입니까? 2,000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달러가.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서 귀국 짐을 쌌던 그런 동료들도 기억이 나는데 엔화도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어제 장중에 137.28엔까지 올라서 98년 말 이후 25년 만에 초강세인데 이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했던 엔저 있죠. 네. 엔저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YCC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딱 터치하면 계속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계속 사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양적 완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당연히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 미국은 이제 벌써 1.75 기준 금리인데 75bp 더 올리니까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워낙 많이 나죠.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이는 게 사실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우리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달러 인덱스 좀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108.2예요. 거침없는 상승세입니다. 108.2. 이러다가 이제 110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정말. 94, 95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올라봐야 102, 103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108.2가 돼서 사실 이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엔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유로라든지 캐나다 달러라든지 이런 스위스 프랑이나 선진국 통화 대비 바스켓으로
비율을 정하는 이제 상대 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원화가 강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세가 된다는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300원대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도 1,300원 넘어가면 약간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1,314원. 예. 1,314원입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1% 이상 또 어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원화가 그만큼 약세가 됐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유럽도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한다는 얘기도 있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격타는 사실 대서양 건너 미국에 전달되기 전에 서유럽에 이제 굉장히 큰 위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로화에 약세를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경제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싱크하는 경제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럽이 일본이 네. 일본이 뭐 무슨 혁신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스플로우에 일본 기업이 막 혁신을 해가지고 뭐 갈라파고스 뭐 이런 얘기는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어떤 그 미래가 굉장히 그 밝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리고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 이런 걸 보니까 네. 글쎄 이게 역사가 진짜 몇십 년 전, 뭐 100년 전으로 후퇴한 거 아닌가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했어.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네. 동경이었나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어떤 테러 암살이 백주대낮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일본이라는 커뮤니티도 참 독특하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물론 각종 뭐 기계 장비 정밀기 이쪽으로는 뭐 여전히 뭐 파워가 있는 건 하지만 물론 일본 경제 펀더멘털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게 얼만큼 저 속도감 있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일본 회사라든지 특히 일본 금융의 어떤 관습, 관행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굉장히 튼실하고 강한 건 아니지만 상대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7월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6월 CPI가 전월보다 더 높은 8.8 될 거다. 8.8. 네. 5월에 8.6이었잖아요. 그것도 네. 쇼크였는데 6월에는 8.8 나올 거다라는. 근데 블룸버그가 잘 맞추더라고. 아 그래요? 네, 잘 맞춰. 블룸버그입니까? 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금리를 결정하는 FOMC 멤버들이 이거 뭐 보나마나 0.75, 그 다음에도 0.25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0.5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구조적인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 또 우리 금융시장의 이 압박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1,314원은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2009년 초 금융위기 직후에 그때 환율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는요 사실은 팬데믹이나 이런 것처럼 급속도로 회복이 안 됐어요. 워낙에 이제 금융회사들이 거의 구제금융이 없었으면 다 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네. 그때 금융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직후에 그 환율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금융 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구두 개입 및 뭐 실질적인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14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그 위험한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는 위안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우리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위험 인자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갈라파고스가 뭔 소리냐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아주 고립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어떤 그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데는 그래서 다윈이 거기서 그 저 동물들 생태계에서 진화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죠. 특별한 교류 없이 그렇게 좀 고립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보통 갈라파고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목소리가 높은데 이 공매도 문제가 참 한국 증시에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간의 어떤 이런 굉장히 대결적인 어떤 그 수급 구도에서 네. 정말 이 공매도 문제만큼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장의 어떤 그 불리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화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제 이제 그 취임을 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 네. 시장 상황을 물론 봐야 되겠으나 시장장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 기금도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금융위원장이 장관급이죠. 네. 금융위원장이 사실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는 주무 부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공매도는 사실은 뭐 공매도는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라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시장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굉장히 과감하게 했고 우리나라가 가장 뒤늦게 푼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기간 중에 주가가 물론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다 올랐냐 이렇게 아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전 세계에 다 반등하면서 올랐습니다만 하필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견조한 상승률 1위였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가 굉장히 그 크게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주요 증시에서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크네. 뭐 코스닥이 1등했잖아요. 하락은. 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탄력적인 운용을 할 것이다라는 예고를 했죠.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를 그 다시 카드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투자자들도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공매도라는 게 양날의 검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증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MSCI 선진국으로 가려면 공매도 이거 철폐돼야 된다 그런 논리도 있었고 근데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MSCI 아무 변동이 없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긴 안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게 이렇게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넋없이 당해버려야 하는 그런 되는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의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장이 조금 더 이 수급상 불리함 때문에 빠진다는 판단이 들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고편으로 이제 얘기가 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원 기금도 활용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이 연기금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율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게 외국인의 매도를 부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그 신중한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 금융산업에서 가장 강하게 지켜지는 한 가지 원칙이 금산분리거든요. 근데 이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곳은 드론을 띄우는데 우리도 띄우고 싶다면 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융이 급변하기 때문에 뭐 여하튼 금융산업이 좀 더 이런 바운다리를 깨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금산분리 때문에 이게 막혀 있다면 규제를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발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은행의 사금고화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IMF라든지 또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이 혁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더 방점을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를 들면 빅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금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해외 사례들을 우리도 그냥 볼 수는 없다 이런 거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9월에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때 일시적으로 다 만료를 시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지고 줄도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걱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만기 연장 여부는 최종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최근에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들 제2금융권이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지면서 어쩌면 조금 이제 재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취임 첫 일성에 공매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온 것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보다 그냥 지금까지는 사실 교체기였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도 금융 주식시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느슨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위 이제 취임했으니까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채팅창에도 나오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진짜 불만은 공매도를 뭐 없애라 뭐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첫 번째는 무차입 공매도를 못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거 못하긴 하고 있죠. 불법 상황인데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뭐 경고, 과태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진짜 못하게 하는 거 맞냐 이제 여기다 일상 얘기하는 게 불만이 불만이 하나 있는 운동장이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의무 상환 기간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없는데 개인은 60일로 정해져 있는 거, 담보 비율이 기관 외국인 105%인데 개인은 140%인 거, 수수료율도 좀 차이가 있는 거. 뭐 수수료율은 뭐 0.2% 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게 그래도 이런 역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은 하면 다친다. 개인들은 그것도 사실 영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융위 같은 데서 볼 땐 그런 이제 고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너무 풀어주면 개인들 더 위험하게 간다. 더 위험하다. 물가에 그런 시각이 내놓는 것 있어요. 같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본다는 그러면 거죠. 왜 그 금융회사에서 돈 빌려서 하는 이른바 신용이라는 걸 하냐 이거지. 네네네. 그건 레버리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 수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그 지금 얘기한 그런 이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간의 어떤 그 규제가 굉장히 다르게 그 제약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빨리 점검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공매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게 사실 2020년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어떤 쭉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신임 금융위원장의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뉴스인데요. 요즘 들어 이런 뉴스가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거래가 많이 끊겼다. 그리고 매수 문의가 확 줄어들었다는. 부동산 시장이 뭐 좀 냉각되고 있다라는 건 아마 여러 군데서 이제 그 파악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 뭐 용산 이런 데도 이제 마이너스 호가들이 꽤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압구정현대 특정 아파트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압구정현대도 뭐 저 호가가 한 3억 정도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는데 워낙 올라가지고. 워낙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오늘 뉴스는 뭐냐면 오피스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이 사실은 이제 세제라든지 이런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각지대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어져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의도에도 사실 이 오피스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에도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프리미엄이 붙던 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피 매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그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에 나서
26개 오피스텔 가운데 9개 단지 34.6%가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에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그러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5,346건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이상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아파트의 틈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 규제라든지 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 있어서 네. 대체로 보면 투자 수요거든요. 이런 투자 수요들이 급감을 하면서 오피스텔의 어떤 거래량 감소와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인데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게 금융시장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음 8월 첫째 주 목요일이죠. 전자신문하고 이제 네네네네. 행사를 하나 하는데 거기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공고를 보시고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뉴스까지 뉴스3 마무리하고요. 얼른 또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